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실제로 기온이 내려가면 근육과 관절이 수축하고 경직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진다고. 무릎 질환은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65세 이상의 무려 80%가 앓고 있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고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자.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무릎을 굽혔다 피는 걸 반복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릎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무게를 지탱하고 있고, 그래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주변에 많이 계신 것도 같습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날씨가 쌀쌀해질수록 증상이 심해지는 무릎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후 대표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무릎이 좀 아픈 이유와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질환인지, 또 무릎의 구조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죠.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무릎은 왜 아플까? 무릎의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크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노화로 인해 퇴행성 병변이 나타나는 경우와 다쳐서 생기는 외상성 병변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퇴행성 병변에는 관절염이나 퇴행성으로 인한 바늘성 연골 파열 등이 있으며, 기존의 질병의 퇴행성 병변에 의해 진행된 추벽 증후군, 류마티스와 통풍 등의 악화로 인한 통증이 있을 수 있으며, 외상성으로는 대표적으로 뼈가 부러진 골절, 저도 수술한 인대 파열과 급성 바늘성 연골 파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행성 병변에 대해서 환자분의 케이스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 특히 어르신들의 다리가 자꾸 휘어지고 O자 다리가 되면서 자꾸 물 생긴다라고 하는 퇴행성 관절염이란 것은 결국 많이 써서 무릎의 연골의 손상 또는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관절을 이루는 인대와 뼈 등의 염증과 통증을 발생하게 하는 병입니다. 우리 무릎은 정상적인 구조를 보시면 위와 같은 엑스레이, 허벅지뼈 1개, 무릎을 기준으로 밑으로는 2개의 뼈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우리 무릎은 뼈와 뼈와의 관절이지만 2개를 이루는 사이에는 4개의 인대를 통해서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뼈와 뼈 사이에는 관절 연골과 함께 쿠션 역할을 하는 바늘상 연골, 그리고 전후방, 내측, 외측 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릎의 실제 관절 내의 모습을 보시면 관절 내부의 상부에 보이는 소견으로 일부 추벽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내측 바늘상 연골과 관절막의 연결 부위이며, 이것을 조금 더 안쪽으로 오면 이것은 위에 허벅지뼈와 밑에 다리뼈가 보이며, 그 중간으로 쿠션 역할을 하는 바늘상 연골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방에 있는 전방 십자인대를 나타내며, 이 사진은 외측의 바늘상 연골과 관절 연골을 정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좌측 사진은 정상적인 무릎 관절 연골을 나타내며, 우측은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관절 공간이 좁아지고 우리 흔히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헛뼈가 자랐으며, 다리가 점점 안쪽 연골이 대부분 닳기 때문에 바깥쪽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다리 축이 O자 다리가 되기 때문에 중심축이 안쪽으로 가면 바깥쪽 연골에 비해 안쪽 연골이 거의 90%의 힘을 받기 때문에, 오른쪽 수술했는 사진도 보면 바깥쪽 연골은 어느 정도 살아있는데 안쪽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없어진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릎 관절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무릎 관절염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아무래도 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무릎이 지탱해야 하는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럴 때는 원장님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죠?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어떻게 보면은 되돌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다시 태어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살을 빼는 게 또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관절염은 원발성 관절염과 2차성으로 다른 원인에 의한 관절염으로 두 개를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흔히 제일 흔한 거는 노화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 특히 외측보다는 내측의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며 말씀하셨듯이 비만,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증가해서 관절 연골이 마모되는 경우가 있고 희한하게 여자분에서 더 흔히 발생하는 경향입니다. 2차성으로는 이제 다리를 부러진 이후에 관절 내에 이제 힘이 많이 간 상태에서 관절이 상하는 경우, 두 번째로는 뭐 화농성 관절염이나 이런 걸로 인한 2차적인 것, 그리고 다리의 변형, 그리고 류마티스나 통풍 등으로 인한 전신 질환이 관절 내에 이제 축적이 되어서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주요 증상을 보시면 이 우측의 엑스레이와 같이 오른쪽 무릎은 기본적으로 1차성 관절염을 볼 수 있지만 좌측 무릎은 하지, 그래 허벅지뼈 말고 무릎 밑에 다리뼈가 아주 오래전에 골절이 있은 이후에 이상하게 붙어서 다리 모양이 좀 더 O자 다리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을 때에는 관절 운동 시에 통증과 붓기, 그리고 우리 손가락 이거 많이 하면 손가락 마디 굵어지듯이 뼈마디가 굵어지고 무릎 관절 안에 물이 차고 소리가 난다라고도 얘기를 하며 더 진행이 되면 무릎 바깥쪽보다 안쪽 연골이 더 많이 닳기 때문에 O자 변형이 있으면서 다리를 절고 걷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일단 엑스레이 검사는 기본적으로 받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도 뚜렷한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원장님, 이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하기도 한다고요? 네, 무릎의 관절염 진단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환자분이 먼저 들어오면 아픈 부위가 어딘지,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촉진을 해본 다음에 의학적 검사를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거시적으로 관절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체크하고 골극이라든가 O자 변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이 차 있을 경우에는 주사기를 통해서 관절액을 채취하여서 류마티스나 통풍 등과 구분해 볼 수 있으며 말씀하셨듯이 진단적 관절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아무래도 환자분이 본인 몸에 상처를 내는 것보다는 보다 정밀하고 몸에 상처를 내지 않는 MRI 검사를 요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그런가 하면 이 무릎 관절염도 이 연골이 얼마나 닳았느냐에 따라서 진행 단계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네. 진행 단계가 다르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한 여러 가지 단계와 MRI 또는 관절경 내부를 통한 이 단계가 아주 여러 가지 이제 수치가 있지만 보통 엑스레이를 통해서는 뭐 아웃 브릿지 스테이지라는 걸로 나누어지는데 위에 사진과 같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3단계 이상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O자 다리를 이루어서 안쪽 연골이 더 심한 관절염과 함께 골극 그리고 뼈 자체의 변형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절염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환자분에게 권해드리는 것은 생활 방식의 변경입니다. 뭐 무거운 걸 많이 들든다든가 아니면 뭐 산을 많이 가고 이러면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조금의 자제를 요하며 기본적인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요하며 무릎에 물이 많이 찬 경우에는 물도 빼는 경우도 있고 히로안이나 스테로이드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주사를 치료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릎 연골이 많이 이미 닳아있는 상태라면은 수술이 불가피할 것도 같은데 수술 방법이 참 여러 가지 있다고 원장님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수술적 치료에는 우리가 구멍을 통한 관절경 수술과 완전히 다 오픈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뭐 인공관절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정형외과 의사들은 목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관절경을 통해서 구멍만 뭐 최소 2개 정도로만 뚫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그다음 우아하게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관절경을 통한 반달연골 수술과 요즘 또 각광받고 있는 줄기세포 시술, 그 다음에 O자 다리, 흔히 휜 다리 교정술이라고 얘기하는 근위경골 절골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공관절 수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관절 내시경 검사라는 것은 꼭 무릎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깨나 발목, 거의 모든 관절, 그리고 정형외과뿐 아니라 산부인과 쪽, 그 다음에 일반 외과 쪽에서도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MRI에 비해 연골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거기에 대한 동영상 또는 사진을 찍어서 환자 및 보호자에게 관절 내부를 직접 설명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아합니다. 관절경의 장점으로는 일단은 진단이 정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을 하면서 바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과 입원 기간의 단축, 그 다음에 재활 기간이 아무래도 짧으면서 합병증이 적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같이 무릎뿐 아니라 어깨, 발목에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경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은 보시는 것과 같이 카메라뿐 아니라 탐색자, 그 다음에 여러 가위라든가, 카메라는 보통은 30도를 많이 사용하는데 블라인드 포션, 보이지 않을 때는 70도라든가 여러 가지 각도를 사용해서 더 넓은 범위의 관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경의 적응증에는 흔히 스포츠 손상, 그 다음 외상성으로 인한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든가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 파열, 제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3번 수술을 당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 연골 손상 또는 만성 연골 손상일 때도 치료할 수 있으며 관절 내 골절일 때도 관절 내의 정렬을 제대로 맞출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다른 우리 몸의 전체적인 질환에 의한 활액막 질환, 그리고 화농성 관절염과 결핵성 관절염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도 무릎 관절경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RI 상으로는 판독이 힘든 경우 우리가 흔히 이유 없는 통증에 있어서도 무릎 관절경의 적응증이 되며 여러 가지 연골 자체의 손상을 확인할 뿐 아니라 십자인대 파열의 정도가 50% 이상일 때는 재건술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환자의 증례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관절경을 하면서 어떤 게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7세 여자분으로서 어르신이 갑작스럽게 오른쪽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뒤에서 그대로 환자분이 서 있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 뼈가 이제 밑에 다리는 뼈가 2개인데 2개 중에 작은 뼈가 무릎의 바깥쪽, 큰 뼈가 무릎의 안쪽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비해 안쪽의 두께가 조금 좁은데 아우트그레이드, 아까 했는 관절염으로는 한 3단계 정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MR을 찍었는 사진을 보면 이 왼쪽 위에 화살표 있는 부분 보면 이 연골이 되게 많이 짧았는 소견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냐면 오른쪽 모형에서와 같이 위에 허벅지 뼈의 관절 부분을 나타냅니다. 옆에서 찍은 사진 보면 연골이 짧았으면서 관절 자체의 반월상 연골이 파열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관절경 했는 사진을 보면 왼쪽 밑에는 바깥쪽 연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벅지와 밑에 다리뼈 사이에 반월상 연골 상대적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이쁘게 잘 자리 잡고 있는데 조금만 더 이제 안쪽으로 가보면 희한하게 중간에 뭔가로 계속 깔에 피는 흔적이 있습니다. 보면은 연골이 정상적인 곳과 옆에 것이 왜 이렇게 국소적으로 되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바로 밑에 이 쿠션 역할하는 반월상 연골이 오랫동안 찢어진 상태에서 계속 관절을 깔았기 때문에 이런 관절이 손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분이십니다. 연세에 비해 되게 튼튼한 관절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국소적으로만 있는 경우에는 이분이 만약에 저를 빨리 찾아왔다라면 이렇게 손상이 많이 되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절경, 구멍 2개를 통해서 이 반월상 연골만 정리를 해주면 이후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환자분이십니다.
네, 또 네. 사실 무릎 연골은 혈관이 없기 때문에 한번 손상을 받으면 재생되기가 힘들잖아요. 네. 하지만 줄기세포로는 재생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 네. 또 히디크 감독도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뭐 아직까지 대중화되진 않았지만 주목을 받고 있는 치료라고요. 이 줄기세포란 것은 어디로 분화가 될지를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 받는 알이 있는데 이게 달그의 알인지 타조의 알인지를 모르고 깨어나 봐야지 아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로 분열이 다 가능한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연골로 분화가 될 수 있는 세포를 얘기하고 여기에는 크게 종류가 자기 거를 사용하는 방법과 남의 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비맥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 있는 골반뼈에서 골수를 채취한 다음에 원심분리기로 돌려서 농축하여 관절에 손상이 있는 부위에 이제 도포를 하는 경우입니다. 적응증으로는 상대적으로 젊은 분과 외상이나 박리성 골연골염 크기가 한 2에서 10제곱센티미터의 환자분에 사용하며 무릎뿐 아니라 우리 발목이라든가 다른 관절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본인의 골수 채취가 우리 줄기세포 수가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제한이 있으며 그 골수를 채취했는 부위의 통증이라든가 그걸로 인해 이제 본인이 부담을 갖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이제 상품화되어 나오는 제대열율의 중간엽 줄기세포인 카티스템이라는 것은 태아탯줄에서 간엽 줄기세포를 분리, 배양한 후에 결손된 연골 부위에 이식하여 재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세포 치료제입니다. 카티스템이라는 이제 제품을 사용하고 연골을 재생시킨 다음에 아직까지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 인공관절로 갖는 환자분은 아직 없는 상태이며 이 시술은 보통 미세천공술 또는 휜다리 교정술과 같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자분을 보시면은 아까 분과 다르게 연골이 거의 전체적으로 마모된 소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구멍을 뚫는 이런 게 속에 있는 골수가 나오게 하는 미세 천공술이고 천공술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카티스템을 도포하고 1년 후에 연골이 재생된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철원 씨 그거 알고 있어요? 인공관절은 뭐 평생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만 쓸 수 있다고 해요. 아, 그럼요. 들어봤죠. 그렇군요. 근데요, 만약에 그러면 환갑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면 75살쯤 되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다시 오.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재수술은 또 굉장히 참 쉽지가 않은데 원장님, 비교적 젊은 나이에 무릎 연골이 다 닳았다.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안쪽 무릎 연골의 손상으로 인해 이제 인공관절을 하거나 무릎이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데 다리 그게 이제 O자 다리, 내반 변형이 있으나 비교적 젊은 환자에서 인공관절을 지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O자 다리 교정술, 흔히 근위경골 절골술을 통하여 정상적인 다리 축을 회복함으로써 안쪽의 힘의 균형이 바깥쪽으로 나누어 가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 아까 캤는 이제 줄기세포를 함께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이 55세 여자분으로서 좌측 무릎 내측부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하였습니다. 양쪽 모두 O자 다리를 이제 관찰할 수 있으나 우측은 큰 증상이 없고 좌측의 안쪽이 통증을 일으켰는데 MRI 보시면 MRI에서는 우리 몸이 이 영상에서는 다 까만색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뼈도 까맣고 인대도 까맣고 다 까매야 되는데 안쪽에는 제일 안쪽에 뼈가 뽀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연골이 다 딸가서 서로 맞부딪히니까 뼈가 부었는 사진입니다. 뼈가 부으면 그걸로 인한 통증이 나타나는 걸로 이분은 이제 근위경골 무릎 관절의 바로 밑에 뼈에서 이렇게 안쪽을 벌리면은 바깥쪽은 그 상태로 있으면서 안쪽이 늘어나는 효과로 인해 이 O자 다리가 약간의 X자 다리 또는 일자 다리로 변화를 통해서 안쪽으로 오는 힘이 바깥쪽으로 더 많이 쓰도록 해서 안쪽 연골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원장님 무릎 연골이 다 닳았어요. 이때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또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인공관절 수술 괜찮을까요? 결국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인공관절인데, 예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거의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고, 제가 수술한 환자 중에 아직까지는 욕을 먹는 경우가 크게 없기 때문에 심한 퇴행성 관절염에서 관절이 짧아서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경우, 특히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는 인공관절이 아주 좋은 수술로 볼 수 있습니다. 보행 시에 통증을 없애주면서 무릎 운동 범위를 확보해주며 다리 변형도 정상적인 정렬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공관절입니다. 모형과 같이 위에 허벅지뼈와 밑에 다리뼈의 짧은 부분을 이제 절골한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방법을 통해서 인공관절을 시행합니다. 이 환자분은 69세 남자분으로서 양 무릎의 통증을 통해서 내원하였습니다. 오른쪽, 왼쪽, 양쪽 다 이제 안쪽 무릎이 딸갖는 소견을 보이며 약간의 O자 다리를 보이면 아까 얘기했는 4단계의 퇴행성 관절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양쪽 모두 인공관절을 통해서 양쪽 다리가 일자로 잘 교정된 소견을 보입니다. 사실 이런 1차적인 인공관절이 제가 제일 사랑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다 오픈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크게 큰 부담도 없고 이제 수술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음으로써 1차적인 인공관절이 제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술이고, 이제 이후에 다른 환자 케이스를 보시면은 한 15년 정도 전에 우측 무릎, 좌측 무릎에 인공관절을 시행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보면 우측 다리와 좌측 다리를 비교해 보시면 좌측 다리는 무릎 사이 연골이 일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정면의 사진을 보시면은 뭔가 삐끗합니다. 근데 옆에서 사진을 보니까 대퇴골, 허벅지뼈는 괜찮으신데 밑에 다리뼈, 특히 뒤쪽이 녹아서 이제 뼈가 내려앉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이 흔들리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환자분이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 관절면을 높이를 맞춰 줘야 되고, 그리고 대퇴골은 지금 보시면은 거의 정상적인 모양이기 때문에 대퇴골은 만지지 않고 밑에 허벅지뼈 밑에만 만져서 이분을 정상적인 정렬을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예전에 사용했는 기구를 대퇴골 쪽에 기구는 만지지 않고 하부 쪽에 이전에 있었던 부위만 메탈 블럭이라는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인공관절 재치환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뒤쪽 보면은 뼈이식과 함께 메탈 블럭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정렬을 보이며, 이제 서서 찍었는 사진을 보면 오른쪽 왼쪽 그리고 오른쪽 왼쪽 사진이 보시면 정상적으로 관절 공간이 일정해진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65세 여자분으로 제가 아는 분이 1년 전에 수술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 무릎이 아파서 이제 저한테 다시 왔던 분인데, 이 정면 사진 보시면은 뭔가 임플란트가 일자로 딱 되지 않고 옆으로 살짝 돌아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의 불안정성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서 사진을 보면 위에 허벅지뼈에 비해 밑에 다리뼈가 앞으로 살짝 나와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구의 해리로 한마디로 녹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반치환술된 기구를 제거한 다음에 전치환술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인공관절과는 다르게 대퇴골 쪽은 아까와 비슷하지만 경골 쪽은 긴 로드를 이용해서 안정성을 이런 식으로 이루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서서 찍은 사진과 수술 후에 서서 찍은 사진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남자분으로 양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오른쪽 무릎은 우리가 1차성 퇴행성 관절염이시고, 왼쪽 무릎은 이 다리가 예전에 이제 다치셨는데 한 20년 전에 다치시고 나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리 모양이 너무 심한 O자 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무릎은 우리가 흔히 이제 기본적인 인공관절, 이건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좌측 무릎은 O자 다리 교정과 함께 관절면이 아주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왜냐? 이전에 다리를 다쳐서 O자 다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리 길이 단축이 너무 심해서 다리 길이도 맞추고 O자 다리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로드를 사용하고 메탈 블록을 이용해서 관절면, 조인트 라인을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드를 이용하고 메탈 블록을 이용하여 관절면을 어느 정도 복원시킨 다음에 이 술전의 서서 찍은 사진과 술후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교정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무릎 통증의 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역시 건강한 무릎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무릎 관절염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무릎 관절 예방을 위한 습관으로는 운동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는 게 당연한데 그게 참 잘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며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과격한 운동을 피하고 무리한 자세로 오래 있지 않고 쪼그려 앉는 자세. 저는 스쿼트도 너무 오래 하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중을 줄이고 계단 오르는 거나 너무 심한 등산 등의 생활 습관이 교정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은 코로나 시대 하기 어렵지만 수영이라든가 수중 운동이 우리 무릎 부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절에 도움이 되고 간단한 평지에서 걷는 운동은 꾸준히 할 것을 요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의 근력 강화가 아주 우리 인공관절을 했는 분한테도 중요하고 하지 않았는 분한테도 아주 중요한 대퇴 근력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보통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1, 2주 정도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사실 사라지는데 1개월 이상 간헐적인 통증이 지속될 시에는 이제 정형외과적인 진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에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 걷는 행복이 동반이 돼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릎 건강 참 필수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릎이 붓고 아플 때 뭐 나의 탓이겠지 하지 마시고 네. 하루라도 빨리 가까운 정형외과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후 대표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